자, 오늘은 신춘문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춘문회란 각 신문사에서 매년 연말에 현상금을 내걸고 시, 소설, 수필, 평론, 희곡, 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공모하여 신년백두의 당선작을 발표하는 일종의 문해작품 선발 및 신인작가 발굴 행사를 말합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춘문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신춘문회는 한때 문당고시라고 불리며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춘문회 당선자들은 신문기자의 특채로 채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춘문회에 당선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글 쓰는 자질과 능력을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신춘문회의 매력이 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작품 하나만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점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능력이나 노력, 실력과 상관없이 학연, 지연, 혈연으로 성취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 취임 연설 중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 신춘문회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춘문회에 도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된 신춘문회는 1912년 매일신보 현상 모집이며 이를 널리 알린 것은 1925년 동아일보 신춘문회입니다. 그렇다면 신춘문회 이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신춘문회 이전에는 추천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천 제도란 당대의 유명한 시인들이 시인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추천하여 문해지에 그들의 작품을 소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신달자 시인의 경우에는 박목을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을 하게 된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추천 제도는 보통 그 당시 3회 정도의 추천을 받으면 등단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가령 박재삼 시인 같은 경우에는 모윤숙 시인, 서정주 시인, 유치한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로 시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등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해지 중에서 현대문학이라는 문해지의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신춘문회의 등장으로 추천제는 점차 사라지고 지금은 대부분 신춘문회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재 28개의 신문사에서 매년 신춘문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춘문회는
없었던 신춘문예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있었던 신춘문예가 사라지기도 하며 때로는 폐지되었던 신춘문예가 다시 부활하기도 하여 해마다 평균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신문사에서 신춘문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남일보에서 신춘문예를 새롭게 시작하였고 평화신문은 그동안 시행해왔던 신춘문예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춘문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저에게 묻기를 어떤 신문사든 신춘문예에 등단만 하면 똑같이 시인이 되는 건데 그 차이점이 무척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똑같이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인서울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인서울 중에서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을 나눕니다.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 출신이냐 아니면 지방 사립대학 출신이냐를 따집니다.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신춘문예도 신문사별로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춘문예는 크게 중앙지와 지방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중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와 같은 신문은 작품 편수를 기준으로 30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률이 5000대 1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당선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000대 1 정도를 뚫어야만 당선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000대 1 정도까지 경쟁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률을 뚫은 당선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300만원입니다. 지방지 중에서는 영남일보가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상금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일보, 경인일보, 전북일보, 대전일보, 경상일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0대 1을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상금은 300만원입니다. 강원일보, 경남신문, 한라일보,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00대 1 정도를 뚫어야 하며 상금은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일보, 광주일보, 무등일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800대 1에서 1000 정도이고 이러한 경쟁률을 뚫은 당선자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100만원입니다. 대체로 보면 상금과 경쟁률이 비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 상금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신춘문예 종류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최근 미당 문학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친일 행적을 한 시인의 문학상을 제정해서
이러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수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주장과 그의 친일 행적과 문학적 업적은 서로 구분하여 문학적 업적만큼은 높이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미당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송경동 시인이 수상 거부를 함으로써 미당문학상과 관련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미당문학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 수상자들이 요즘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당 선생을 옹호하자니 친일 시인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미 수상을 해버린 것을 수상 경력을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맞던 것이 오늘 틀릴 수 있고, 오늘 맞는 것이 내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문단의 조류에 편성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춘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춘문의 장점으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적게는 수십만 부, 많게는 수백만 부에 이르는 신문 구독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걸린 작품을 읽는다고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상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등단 이후 원고 청탁이 들어왔을 시 보통 시 한 편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원고료를 받게 되는데, 신춘문예 당선작의 경우에는 한 편에 보통 300만원 정도의 상금을 받는다는 것은 상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명 시인이 많다는 점입니다. 등단을 꿈꾸는 문학 지망생들이 대부분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능한 인재들이 신춘문예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문단에는 신춘문예 출신자들의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칠기삼을 들 수 있습니다. 운칠기삼이란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는 경우에 운이 7이 따르고 기술은 3 정도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무리 규모가 작은 신춘문예의 경우에도 당선작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합니다. 나중에도 조금 뒤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심사는 예심, 본심, 최종심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적어도 본심과 최종심까지 올라간 작품들은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러나 각 해에는 당선작을 한 편만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준이 비슷한 작품들 중에서 운이 따라야만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하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춘문예의 단점 중에 하나는 꾸준한 발표 지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문해지, 특히 좋은 문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신인 작가들을 꾸준하게 양성하는 그러한 지면들이 제공되는 기회가 많은데,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 등단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꾸준한 발표 지면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는 점입니다. 단기간에 당선된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뭐 길게는 5년, 더 길게는 10년 만에 당선이 된 사람들은 그러한 이후에 신춘문예 당선 이후에 기대가 되게 크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최근 경향인데,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격증으로 취급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신춘문예를 작가의 길로 걸어가려는 어떤 하나의 등단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화려한 스펙에 하나의 보탬이 되는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신춘문예는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춘문예 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춘문예는 크게 예심, 본심, 최종심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편의 당선작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심과 최종심을 합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예심 같은 경우에는 1000편 이상의 작품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작가들이 중견 작가 두세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예심 심사를 통해서 본심으로 20 내지 30편 정도를 작품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러진 20편 내지 30편 정도의 작품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원로 시인이나 혹은 중견 작가들이 심사를 해서 마지막 최종심으로 3편에서 5편 정도를 걸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심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권위가 있는 원로 시인들이 마지막 최종 작품 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심, 본심, 최종심을 거쳐 마지막으로 한 작품을 선정하게 되고, 이 한 작품이 매년 1월 1일자 신문에 게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몇몇 특정한 신문사의 경우에는 해마다 동일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사의 신춘문예를 응모할 예정이라면 그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작품을 투고하는 것도 당선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춘문예 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신춘문예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 특징적인 거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8월 말에 당선작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보통 12월 초 중순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춘문예가 각각 신문사들이 원고를 응모하게 됩니다. 신춘문예에 응모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든 올해는 꼭 당선이 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작품을
퇴고에 퇴고를 거듭하다 보면 신춘문예를 응모하는 일정을 계속 늦춰지게 마련인데, 차라리 역발상을 해서 자신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작품들을 과감하게 신춘문예 일정의 앞부분으로 응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춘문예 마지막이 20일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신춘문예에 당선 통보를 하고 나면 당선자들에게 당선 소감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일정 기간들을 감안하다 보니 12월 20일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신춘문예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 통보는 보통 7일 전에 되고, 7일 전에 신문사에서 각 개인에게 통보가 되고, 적어도 25일 이전까지는 통보가 가야만 1월 1일자 신문게재에 필요한 당선 소감이나 사진 등등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춘문화 관련되는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